소화기를 들고 뛰어다니며 차량을 테러하고 무면허를 자랑하며 라이브 방송을 하고 허위 테러 협박으로 사회가 뒤집어져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제도 촉법소년. 요즘 들어 촉법소년 사건이 눈에 많이 띄는 와중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계속 논쟁하다 끝낼 수는 없으니까 2달 정도 그러면 후에 우리 결론을 내기로 하고. 캣게 묵은 논쟁에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들었습니다. 10대의 강력범죄가 이어질 때마다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가능하고 형법상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주된 논의는 촉법소년의 나이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조정하자는 건데요. 다시 말해 만 13세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바꾸자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살이라도 낮추려는 이유, 촉법소년의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 2021년부터 3년 새 2배 가까이 뛴 촉법소년 수는 작년 2만 1,095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만 14세에서 17세가 차지하는 비율 못지않게 만 13세 또한 14.9%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를 반영하듯 대부분의 여론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분위기인데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가장 분노케 하는 지점은 소년범들이 촉법임을 악용하는 데서 옵니다. 편의점에서 10대가 난동 부리는 건이 있었는데 술을 안 판다고 폭력을 쓴 일이 있었죠. 너희도 나 때려봐라.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처벌받지 않는다. 무인 상점 같은 데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친다든지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무면허 운전, 나도 운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내면에는 아무래도 내가 아직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는 않아.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방패 삼아 점점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요. 눈에 띄게 늘어난 범행은 바로 성폭력. 2021년 대비 2025년 무려 85%나 증가했죠. 아무래도 미성년자인 친구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면 좀 간접적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들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 처벌 못지않게 찬성 측이 강조하는 건 바로 피해자 보호인데요.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 처분에 그치다 보니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나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해요. 학폭 사건의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잖아요. 진학을 하거나 할 때 이것이 확인이 되는데 소년 보호 처분 같은 경우는 이런 게 굉장히 철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소년 보호 처분으로도 충분한 거 아니냐라는 게 피해자의 관점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14세한테 강간을 당했는데 이 아이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불가하다고 하기보다는 형사처벌을 열어놓는 게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더 유리할 때가 있거든요. 형사처벌 시켜야 피해자한테 합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죄질에 따라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중 적절한 처분을 골라내리는 게 뭐로 가나 도로 가나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덧붙여 찬성 측은 우리나라의 다른 법들은 시대에 맞게 변해왔음을 지적하는데요. 민법상 성년이 만 20세에서 19세로, 선거권이 만 20세에서 18세로 내려올 동안 유일하게 형법만은 1953년 제정 이후 70년 넘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범죄 수법까지 접하는 지금의 아이들에게 1950년대의 기준을 대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신중하자는 목소리도 분명한 게요. 사실 성년 연령이나 선거권 연령 하향은 국민의 권리에 대한 거잖아요.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넓혀주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널리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는 결국에 처벌의 대상을 넓히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 반대 측은 촉법소년의 범죄가 늘어난 게 정말 처벌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느냐 묻는데요. 이들은 더 많은 아이에게 처벌을 내릴 때 범죄율이 떨어진다는 일관된 통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엄벌주의로 흐를 경우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하죠. 미국이 엄벌주의를 택하면서 형사 미성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했는데 오히려 그 재범률이 낮아지지 않았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 미국의 통계 때문에 미국은 조금 엄벌주의에서 온정주의로 갔다라는 연구 보고는 확실한 팩트이고요.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실무를 하면서 형사 전문가들이 동일되게 얘기하는 측면이 뭐냐면 결국 엄벌주의를 하는 게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모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원에서도 상당히 중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구속을 시키는 건 상당히 꺼립니다. 왜냐하면 구속을 시키면 그 안에서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범죄를 좀 학습해서 나온다거나 그 다음에 다음 범죄를 좀 같이 모의하게 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 측면을 이런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비추어 본다면 이 어린 학생들이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이런 학생들을 처음부터 형사 처벌을 해서 너는 학교도 못 가고 혹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해버리면은 이 친구가 다음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시 말해 반대 측은 아이들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기보다 교화와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촉법소년 문제는 보호자의 방임, 교육의 부재, 매체의 무방비로 노출된 환경까지 여러 요인이 결합한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겁니다. 일단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범죄 저지른 다수가 돈이 없어서잖아요. 그래서 마약 팔고 애들 삥 뜯고 차량 절도하고 자전거 훔치고 이런 애들이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실효적인 보호 시스템과 교화 프로그램이 더 필요한 거죠. 애들한테 공부시켜주고 취업할 만큼의 기술을 가르쳐주고 집이 없는 애들은 위탁 가정이라든가 보호시설을 확충을 해주고 그리고 범죄 저지르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 정착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제 주변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요즘 애들이 게임하면서 디스코드 같은 거 이용하면서 범죄에 노출되거나 이런 일들에 대한 제가 사례를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굉장히 놀라는 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는 그 강도 높은 수위의 어떤 욕설이라든지 어떤 음란한 것들을 아이들이 배워서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막 따라하다가 공범으로 막 재판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병행해야 되는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소년범들을 수용할 시설이 전국에 단 한 곳인 것도 문제인데요. 현재 운영 중인 소년교도소는 김천 소년교도소가 유일합니다. 2009년 말까지만 해도 천안 소년교도소가 함께 운영되며 죄질에 따라 아이들을 나눠 수용할 수 있었는데요. 형사처벌을 받는 소년범이 줄어들자 천안 소년교도소는 외국인 전담교도소로 전환되며 분리수용 시스템이 사라졌어요. 결국 지금 상태로 촉법소년 연령만 낮추면 초범부터 강력범, 만 13세 아이들까지 모두 한 울타리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교정 전문가들은 어린 소년범들이 더 흉악한 범죄 기술을 배우지 못하도록 소년교도소 증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현재 세계 각국의 형사처벌을 받는 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천차만별인데요. 우리나라보다 연령이 낮은 나라도, 반대로 더 높은 나라도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와의 비교보다는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춘 입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결국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처벌을 할 것이냐, 혹은 이제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으로 그칠 것이냐라는 선택지가 하나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 무조건 13세인 미성년자 범죄자를 처벌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70년 넘게 멈춰있던 기준이 바뀌려는 지금, 우리 사회가 내놓을 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